롱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도 멀지 않은 시점에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팀장님과 사실 지난 4월 때부터 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이번 달 6월의 주제가 FOMC발 변동성 네.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건데 네. 당황스러우시죠? 요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네. 자, 그 전에 이제 코스피 주식시장 현재 이제 좀 점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달부터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다라고 했죠. 많았죠. 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그럼 시장이 망가진다, 테이퍼링 되면 시장이 흔들린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 시장 흐름들이 뭐 때문에 가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펀더멘탈, 경기가 좋은가, 기업 이익이 좋은가, 네. 여기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악재와 불안 요인들이 있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 이익 흐름들이 우상해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긴 하지만 6월 FOMC 이후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서. 네.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는 막 떨어졌고 네. 단기 채권 금리는 오르고 네. 달러는 오르고 주식시장은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네네. 워낙 예상치, 일정 부분 예상하긴 했어도 네. 혹시 설마 이게 되겠어? 네. 라고 했던 이슈들이 딱 현실화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각기 자산군별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 실적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과민한 반응, 급격한 반응,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네. 1.4가 깨졌어요. 3월 말만 하더라도 1.78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1.4라고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네.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2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원달러율은 1130원을 넘어서고 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이상하게 별로 충격 안 받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어저께는 좀 떨어졌다가 네. 오늘 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악재들이 맞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시장 흐름, 펀더멘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목에서 주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6월 FOMC 이후 시장이 출렁이고 좀 교통적인 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6월 FOMC 네. 하나가 있잖아요. 일단 FOMC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가볍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연 거기서 나온 주요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FOMC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운용을 묘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졌을 때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냈거든요, 시중에. 왜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로까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풀려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자금이 없다면 굉장히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한국은행은 금통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례 회의는 FOM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동안 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고 금리를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죠. 제로금리까지 낮춘 상황에서 이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발맞춰서 통화정책도 원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제로금리와 이만큼 풀린 유동성이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됐다가 뭐 나중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경기가 흔들리게 되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운용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 6월 FOMC 회의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보다는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든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에 대한 전망.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2021년 전망치가 2.4%에서 3.4%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통상적으로 2%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 여기에 맞게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까지 물가 전망을 올렸고요. 더 컸던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입니다. 3월 달에도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참가하는 통화정책을 하면은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3월 달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거야.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야. 라는 하더라도 2024년부터 한다는 뜻인 거죠? 2023년 이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아니야. 2023년에 금리 올릴 건데 2번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점도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뭐야. 2023년까지 금리가 멈춰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2번이나 올린다고? 긴축이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 흐름들이 좀 출렁이고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주식 시장,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보시면은 맨 왼쪽이 미국채 10년물 장기채 금리인데 장기채 금리는 반짝 올랐다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FOMC 회의가 있기 전 수준을 확 밀어내버렸고 단기 좀 짧은 금리는 확 튀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고 달러는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반등은 하는 듯 했지만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달러도 올랐잖아. 안전자산 선호심리야 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그리고 이상하네. 그래? 그러면은 할인율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물가 전망치는 올렸지만, 이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또 봤더니, 미국채 금리 5년물은 또 튀어 올라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팩터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쁜 것인가? 안 좋은 시그널은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전환을 했어 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어쩌면은 내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돈을 푸는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라든지 유동성 환경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2023년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나도 서프라이즈한 결과일까? 네.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나는 이 정도 2023년에는 이 정도 금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찍은 게 점도표거든요. 그걸 평균을 해준 값이 올해는 0.125 이 정도면은 거의 제로 금리라고 보는 거고요. 네. 내년에도 소폭 올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거의 플랫한 수준이고, 그러다가 2023년이 확 튀어오는 게 0.69예요. 네. 0.63. 그러면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인데, 군청색으로 보여드린 연방금리 선물이라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2023년 정도면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한 0.77 정도가 될 거야 라는 거고요. 네. OIS 스프레드라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가격하고 프라이싱하는 지표가 0.75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걱정을 했던 게 현실화된 건 맞지만 이게 아무도 몰랐던 게 갑자기 벌어진 걸까? 라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좀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때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2%까지 급락했더니 막 플러스 반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말했길래? 파월 연준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점도표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이 몇 년도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는 점도표가 너무나도 맹신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했어요. 그 점도표라는 게 미래의 금리를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도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을 듣고 주식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 반전하는데 나스닥은 플러스 반전했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파월 연준 의장도 다소 놀란 것 같긴 해요. 네, 2023년에 두 번 금리 인상 이건 좀 너무 매파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이 그런 결정할지 몰랐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별로 찍는 거니까. 그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내용들을 그냥 유추해 보면은 2023년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 금리 인상은 아주 먼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 고용과 아주 멀리 있다라는 측면을 던져주면서 시장을 좀 달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뜯어보면은 점도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 2023년에 두 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점도표는 물가 상승률이 최정점일 때, 두 번째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때,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7%로 하고 있어요. 7%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중국 GDP 성장률이 6%대였거든요. 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네. 근데 미국이 올해는 7%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정점인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도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점도표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2023년 두 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맹신하지 말고 향후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또 말했던 건 우리가 아직까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완전 고용. 지금 고용자 수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대비 지금 현재 이렇게 쫙 고용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750만 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750만 명이 회복돼야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지 연준에서 생각하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 안정, 고용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달에 100만 명씩 증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죠.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한 달에 100만 명씩 이상 증가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줄어들기도 하고 최근에도 60, 70만 명 증가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올해 연말이나 돼야지 이게 좀 직전 고점에서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걱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연준 위원들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전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 2020년 4월 초에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저조차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라서 어떤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어떤 흐름들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100% 로봇처럼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최상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비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가 녹아 들어가고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2020년 4월 5월 달에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들 뭐라 그랬나요? 다들 4, 5월 달이면 작년 4월 5월. 더블 딥. 네, 더블 딥. 그리고 다시 또 또 하나, 떨어질 수 있다. 또 떨어질 수 있다. L자형 패턴, L자형 경계 회복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완만한 U자형이다. 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주가가 반등을 하고 경기가 경기 부양 정책이나 유동성 공급이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6월, 7월 지나면서 이제는 완만한 U자형인데 경기 회복,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시점은 한 2023년 정도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작년 연말에는 아니야 2022년? 올해 지나고 보니까 2021년에도 가능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경기 상황이나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전망치가 계속 바뀌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고 싶은 어떤 것도 지금은 물가나 금리나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잖아요. CPI가.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도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대, 3%대 후반에서 6개월 만에 7%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른 물가 상승률,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치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몰입돼서 이렇게 될 거야 기정사실화하기는 이게 더 리스키하다, 위험하다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적으로 제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2021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서 또 테이퍼링을 말씀을 드리면 쉽게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가 빵 터지니까 진짜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규모의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4년 동안 공급했던 유동성 규모가 지금 1년 만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센지를 아실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하는 규모가 이 정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줄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던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을 긴축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긴축이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까지 완화적인 돈을 풀고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꿔버리는 것인데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돈을 많이 푼 상황에서 조금씩 정상화하는 그림이지 이 긴축이라고 말하지 긴축은 않아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테이퍼링이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한다, 시장이 꺾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해하지 말자.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고 지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그림, 방향성이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시장이 걱정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테이퍼링이 언급이 될까봐. 그러면은 유동성 환경이 점진적으로 유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테이퍼링이 되는 것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나 왜 할까요?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경기가 흔들리는데 유동성 규모를 줄이려고 할까요? 아니죠. 경기가 좋아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의 시그널 그런 흐름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게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본다면은 네. 이게 이렇게 빨라지지만 않는다면 왜냐면 이렇게 빨라져서 이 경기 회복세를 꺾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이게 경기 회복세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점진적으로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나서 경기 흐름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2023년이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이고 아직까지 저에겐 시간이 남아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또한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동성 환경, 투자 환경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FMC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뭐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2023년 내일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2023년을 2023년 가면은 2번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확정져서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흐름이나 기업이 흐름이 잘 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만 체크하신다면 시장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이 아마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지금 기준으로는 코로나19래. FMC발 충격이 흔들렸던 증시가 미국도 반등을 했고 한국 증시도 지금 3,260을 넘어서 70을 향해 가는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6월 FMC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좀 더 여진 등락 과정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그런 부정적 이슈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증시를 좋게 보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으면 좀 이 증시의 조정은 좀 더 컸을까요? 조금 더 컸을 수는 있겠죠.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이구 내가 걱정했던 거를 현실화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 긴축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2013년의 경우가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시작되었던 시점인데 유동성,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들을 사들이면서 사는 만큼 돈을 푼다라고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이 쭉 늘어나면은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멈추면은 공급을 멈췄다. 떨어지면은 흡수하고 있다. 자산을 팔아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2000 금융위기 때부터 여기 때까지 올라온 게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 좀 넘는데 작년 좀 흔들리긴 했지만 작년부터 2020년부터 최근까지 풀어낸 돈의 규모도 4조예요. 이때는 한 4년 동안 풀어낸 규모고 이때는 딱 1년 만에 엄청난 속도와 규모와 강도로 돈을 풀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테이퍼링이 언급된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유동성의 흐름들이 바뀌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6월 FMC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테이퍼링이 언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왜냐면은 제가 2013년으로 돌아가서 어떤 시점에 어떤 시그널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를 봤더니 고용이었어요. 중요한 건. 고용.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회색 파란색이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요 회색이 비농가 그러니까 농업 취업자 수 말고 비농업 취업자 수들의 총 고용자 수입니다. 2008년 초만 하더라도 1억 3,800만 명 정도가 정점이었다가 이게 쫙 떨어져서 1억 3천만 명 밑으로 갔다가 고용이 회복되면서 2013년 5월, 6월 지나면서 1억 3,500만 명이 넘어서고 이게 가시권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때 지금 현재는 1억 5천만 명 이상, 1억 5,200만 명 정도가 됐던 게 쫙 떨어져서 1억 3천만 명 밑으로 갔다가 쫙 올라와서 1억 4,400만 명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명씩 신규 고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7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가야지 저 고점권이 가시권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고용을 본다면 6월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언급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빠르다면은 8월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 회의 저는 그보다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테이퍼링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멀지 않은 시점에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포인트로 맞추고 보는 것은 완전 고용이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테이퍼링이 언급됐던 게 2013년 5월이고 2013년 12월이었는데 물가 정점이 아니라 물가가 쫙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하향 안정세를 잡은 다음에 테이퍼링이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고용 상황이 어느 레벨에 와 있냐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의도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고용이 아직 완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23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겠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물가가 여기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시장 흐름들이 조금 더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적응이 되고 진정이 되게 된다면 2023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 빠르게 당겨지진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요때거든요. 요때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증시가 등락을 보였는데 테이퍼링이 언급될 때 4, 5% 출렁출렁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좀 출렁이긴 했는데 출렁이는 폭도 한 4%에서 5% 정도였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국면 동안에는 올랐습니다. S&P 500은 15.7%, 나스닥은 25.5%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빠졌냐? 유럽 쪽에서는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워낙 강하게 움직였어요. 달러가 급등을 하고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왜냐면은 채권금리가 그동안은 움직이지 않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쫙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 물가네.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신흥국 시장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좀 덜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달러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긴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테이퍼링이 조금 후퇴했다. 2023년에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당겨졌다. 이 두 개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좀 후퇴했다는 부분들에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MC는 3개월마다 열리나요? 거의 매달 열리는데 3월, 6월, 9월, 12월 달에 경제 전망과 점도표,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이 전망치를 공개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중간중간에 있는 FOMC는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3, 6, 9,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은 테이퍼링 언제 한다고 보세요? 저희 하우스 전망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는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달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 사항들을 보면은 올 연말쯤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월, 9월 달쯤에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 가서 이런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연초부터 이런 스케줄로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온 통화정책이었다. 왜냐면 물가도 높았고 GDP 성장률도 7%고 그런 상황이라서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였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은 좀 비둘기파적인 흐름들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9월 지나면서 걱정보다는 좀 안도할 수 있는 시장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카드 이야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좀 많이 걱정을 했고. 근데 저는 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길래
오늘도 좀 떨어지겠구나. 당분간 좀 떨어져서 좀 안 좋겠구나. 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어제 떨어진 것만큼 또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왜 이게 사실 별로 영향을 좀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주식이. 일단은 네. 이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고 동안 그 금융시장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네. 위험 지표라든지 리스크 지표들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의 그림은 왼쪽은 미국 재무부 경제 시스템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고요. 네. 오른쪽 그림이 더 중요한데 회사채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그거죠. 뭐냐면은 긴축이 되거나 유동성이 흔들리거나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게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안 올라가고 있네요.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지고 있죠. 네네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 전반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들을 막 극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채권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번 6월 FOMC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부러지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굉장히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탠스를 취했고 네. 반면에 파월 연준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은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한 거잖아요. 요 두 가지 시점이 만들어지면서 연준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 6월 FOMC 회의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의미는 향후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나 금리나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꺾여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계속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를 활용해서 유동성 공급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막 흡수하거나 막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채는 좀 팔고 장기채는 사면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조정하겠다라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연준은 이번 통화 정책 단기적으로는 조금 완화적으로, 좀 길게는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면서 손 안 대고, 돈 안 쓰고, 시장이 알아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연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긴 호흡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다. 야, 우리 인플레이션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시그널 하나랑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일정 부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금리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달러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가 지금 뭐 92포인트를 넘어서고 네. 원달러율은 1130원을 넘어서고 네.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은 달러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 격차,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통화정책 격차는 미국이 다소 매파적으로 가면서 좀 달러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둘 간의 격차가 미국에 월등하게 좋았고 유럽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이렇게 좁혀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들은 유로 강세, 달러 약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율 기준으로는 1130원, 1135원, 1140원을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림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올해 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요 그림 때문이에요. 이 진한색이 영국이고요. 네. 이게 이게 영국이고 이게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인데 올해 초부터 3월까지 쫙 떨어졌어요. 얘는.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한 전망치가 쭉 떨어지면서 얘네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걱정을 했었고, 반대로 미국만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유로 약세 그림이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유로화가 영국이 쫙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미국은 쫙 6%대까지 올라오고 좀 다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쫙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번 달 6월 FOMC를 거치면서 통화 정책이 좀 미국 쪽이 좀 정상화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다 보니까 반등을 세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 그것도 올해 2021년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좋았던 그림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93포인트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수준을 넘어서 갈 것인가? 금리 인상은 2023년인데, 그러기 쉽지 않다. 왜냐면은 지금 영국이 이렇게 쫙 치고 올라오면서 달러가 쫙 내려왔다면, 지금은 유로존이 바닥을 잡고, 유로존까지도 올라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도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뭐 93포인트 정점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원달러율은 1130원에서 1140원.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1130원에서 40원대가. 이때도 이 수준에서 등락을 막 반복하다가 튀어오른 다음에 쫙 올라간 그림이 나왔고요. 지금도 쭉 떨어졌다가 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은 1135원, 1140원만 넘지 않으면 시장 흐름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도 쓰긴 했는데 코스피가 3200 안 깨지면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이 더 흔들려가지고 32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는 맡긴 거 아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을 보면은 지금 11.44배가 어떤 수준이냐면 작년 10월 말 11월 초 코스피가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한 12주 동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탁 튀어올라서 쫙 올라간 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 12월, 1월 초까지 2400에서 3200까지 완전히 다이렉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저점이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 11.44배예요. 그게 3190선. 그리고 이게 확정 실적. 그러니까 예상한 실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장부 가치를 가지고 PBR이라는 장부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 레벨을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지지선들이 3200선대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FOMC 이후 코멘트를 쓰면서 원달러율 1130원, 40원, 코스피의 3200선만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승 추세 재개해도 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변동성을 수반할 때 등락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던 것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퍼가 저렇게 낮은 거는 실제 그만큼 좋았다라는. 너무나도 좋죠. 진짜 그렇기 이따가 때문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실적 이야기요. 네. 실적 이야기 전에 그럼 일단 달러, 유럽 얘기했으면 아시아 증시는 좀 어땠는지. 아시아 증시는 지금 중국이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좀 불안하고. 이 흐름들을 본다면은 좀 IT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쪽들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올림픽 개최 여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경기 흐름들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3%,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엄청난 급락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는 플러스를 기록했고, 뭐, 엇갈리는 흐름들이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신흥 아시아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이제 업종별 좀 주식시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과는 달리,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성장주가요? 네. 성장주가 아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고, 가치주가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피는 2%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 네. 그 업종들이 워낙 세게 올라서. 아, 카카오죠? 네. 그리고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장을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강했던 철강, 화학, 운송,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부진하면서
가치주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가치주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은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초 정도까지 이어졌던 흐름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원자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었는데 물가에 대한 심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레벨이 툭툭 오르긴 했지만,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의 심리가 더 약해지면서 거꾸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FMC를 지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면서 이쪽들,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종목들은 가격 부담도 있고 흐름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좀 요 그림을 통해서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의 그림이 2차전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상대 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향한다는 의미는 코스피 대비 강하게 코스피를 이겨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려간다는 의미는 코스피가 1% 오르는데 얘는 뭐 0.5%밖에 못 오른다거나, 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떨어졌는데 얘는 마이너스 3% 떨어진다거나, 코스피보다 계속적으로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보시면은 자동차는 5월 초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최근 좀 쉬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6월 중순에 반전을 하고 있고 인터넷 6월 초부터 반전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반도체. 반도체 주가가 막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한 건 아닌데 코스피는 올랐는데 반도체는 거의 멈춰 있거나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 강도는 계속적으로 쭉 밀려나는 듯한 그림이에요. 특히 6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줬다가 쫙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림들이 조금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4월, 5월 초까지 워낙 좋았던 철강, 조선, 은행, 운송 같은 경우는 조선은 4월 말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지고 있고요. 철강은 5월 초에 정점을 기록하고 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5월 초중반에 정점을 찍고 좀 하향 안정세,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고, 운송도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동안의 흐름들과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지수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차갑다 그럴까? 다들 주식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게 올랐는데.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동안 약했었는데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업종들을 밑에서 받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죠? 밑에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세이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클리컬이라는 철강, 조선, 은행, 운송들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쪽 기존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4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올 한 해를 봤을 때 얘네들은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업종들,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찰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찰을 이제 4월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한 달 뵐 때마다 그 12개 종목에 대한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나오듯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KT, CJ제일제당, CJ대한통, 아무리 보시피 신세계, 현대가서 12가지 종목인데 저희가 첫 촬영이 4월 26일이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촬영이 5월 28일 기준으로 그때 이제 승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한다면 12개 종목 중에서 이제 10개 종목이 오르는 굉장히 힘든 확률인데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또 보니까 그래서 6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4월 26일 날 그날 말씀하신 12개 종목 중에서 총 9개 종목이 오르고 이제 한 개 종목은 그대로 플랫 멈춰있죠 그냥.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거는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12개 종목에 대한 이제 하나씩 좀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4월 말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뉴스토리라는 것은 주기 되든 바뀌 되든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뉴스토리. 뉴스토리.
반도체, 2차 전지, 네. 자동차, 인터넷, 항공우주. 얘네들은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시간에도 와서 말씀드렸긴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고 제가 그거를 예측할 능력도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제가 탑다운으로 바텀업으로 봤을 때 매칭이 되는 업종들이 이 5개였거든요. 네. 이 업종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얘네들이고, 그리고 공급망 불안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도 이쪽이고, 네. 그리고 인터넷은 워낙 뭐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레벨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주목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냥 흔들려도 흔들려 그럼 더 사야지 라는 마인드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이 바닥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레벨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될 때지.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버티시면 되는 구간이지, 지금 팔고 떠나야 되는, 불안해, 팔아야 돼 그러면은 어쩌면은 올 한 해 저점에서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리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피상승, 통신, 금융, 음식료, 운송.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좀 기억을 되새겨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업종들은 바이 앤 홀드, 얘네들은 좀 트레이딩 바이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수익률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업종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플러스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상대적인 강도라든지 중간중간의 플럭체이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바이로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피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가격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운송, 은행, 조선 이런 업종들이 좀 상대 강도가 정점 찍고 이렇게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피상승 분야에 있는 이쪽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매매 전략 차원에서 좀 떨어지면 샀다가 좀 수익이 나시면 좀 일부 정리하셨다가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하반기를 노린다면 오히려 이쪽이 낫다. 비정상이 정상화,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현대건설 이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 쪽은 어떤 기업 인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좀 흔들리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요 비정상화의 정상화 파트에 있어서는 7월 달에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7월 달에. 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50%를 넘어서서는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접종률이요? 네. 왜요? 정치 성향도 있겠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래요, 지금. 미국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우리는 집단 면역을 선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50%에서 60%로 가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70%를 넘어야지 일단 집단 면역을 선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집단 면역 선포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 그러니까 흐름이 바뀐 건 아닌데 시점의 차이라든지 기대했던 것들이 좀 딜레이 되는 데 따라서 주가 등락이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피해주나 내수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매매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말고도 좀 좋게 보는 것은 영화, 미디어 쪽, 그쪽들을 조금 보셔도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올 연말로 갔을 때는 플러스 수익률이 대부분 날 텐데, 어떤 애는 플러스, 시장 대비 플러스 5%, 10%, 어떤 애는 120%, 어떤 애는 80%, 이렇게 다 엇갈리겠죠. 근데 이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업종들이 저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하위권에, 그러니까 중위권에 위치할 것들이 저는 요 비정상이 정상화, 화장품 유통 건설,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좀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아웃퍼포먼이 힘든 쪽이 은행, 통신, 음식, 운송 같이 가격에 민감한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요 5개 업종이고, 하반기를 노리고 매매 전략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화장품, 유통, 건설 같은 내수주, 소비주들을 좀 보시자. 여기다가 미디어,
극장 이런 네. 쪽들을 보시면 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어떻게 보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기업 5개는 좀 장기 투자에 네. 좀 하고 아래 종목들은 좀 오르면 팔고 네. 오르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5개 말고 요 밑에 있는 은행부터 건설 요 쪽에 있는 애들이 재미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모멘텀이 세요. 작년에 엄청 못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막 300%, 500%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전지, 우주항공은 얘네들이 무겁기도 하지만 네. 꾸준한 애들. 그러니까 올해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뭐 많이 나와야 7, 80%? 얘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한 뭐 300%, 400%, 500%막 이런데. 그런데 내년 2022년까지 이익 전망을 보면은 얘네들이 대부분 증익을 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100이었던 게 80으로 떨어졌다. 네. 120으로 가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또 증익을 해서 160 정도로 간다고 본다면 한 60%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제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린 애들은 100이었던 이익이 20까지 떨어졌다가 네. 60, 80으로 올라가는데 올해 이익 증가율만 보면 300%예요. 어마어마한 이익 증가율 그쵸, 같은데 내년까지 시간을 돌려본다면 20%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보실 수 네. 있겠지만 시클리컬, 뭐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은 네. 고점을 넘어선 업종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종목들이. 일단 2018년, 17년 그때 당시 고점 수준이나 어깨 수준에 올라와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전지 대표적으로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네. 얘네들은 실적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올해 뭐 2월, 3월부터 최근까지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로 전환을 했고,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을 보면은 4월, 5월 달에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안 좋았죠. 이렇게 쭉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불안, 그리고 또 달러가 확 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종목들 위주로 팔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은 부분들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눌리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에너지라든지 종목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7월 달에는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고 네.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 4분기 실적 시즌 좀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떨어진 종목이 팀장님 말씀해 주신 네. 것 중에 12가지 중에서 딱 2가지예요. 삼성전자랑 CJ 대한통운.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팀장님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쨌든 주가는 계속 그냥 조금씩 행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좀 최근 들어 좀 더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사실 딴 것들은 올라가는데 네. 크게 손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그걸 뭐라 하지? 기회비용을 잃은 거죠. 기회비용을 잃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씨 아니에요. 팔까? 이제 재미없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네. 올해 저점에서 파시는 걸 수도 있다고. 최고 저점일 수도 있다. 네, 최저점일 수도 있다. 근데 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작년 8월달 고점을 찍을 때 가장 해피했던 업종이 인터넷이었어요. 네. 근데 인터넷은 8월 정점을 찍고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기었거든요. 한 5개월 동안. 맞아. 그러다가 빛을 발휘하면서 올해 초부터 빛을 발휘하면서 사상 최고 챙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자동차. 자동차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동차 그때 안 좋다. 팔고 가야 되면 아니면 저놈은 언제까지 버티라 그러는 거야? 저 친구는 왜 맨날 버티라 그래? 막 그러셨는데 5월 초에 저점을 찍고 지금 레벨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를 바꿔놨어요. 자동차는 일단. 반도체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5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확 올랐다가 밀리고, 확 올랐다 밀리고, 확 올랐다 밀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차트 이름이 자동차 업종이 4월 차트랑 비슷해요. 그래 멀지 않은 시점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도체까지도 추세가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시장 지수가 지금처럼 뭐 20포인트 오르고 30포인트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작년 12월 1월 달에 보셨던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죠. 좀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저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크게 많이 떨어지기 힘들겠죠. 네, 그럼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것만 힘들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팔자 밑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 지금 다 왔지 않습니까?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 밑으로 확 떨어져서 막 레벨을 뭐 7대 중반으로 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어서 뭐 갑자기 뭐 단기 이슈에 의해서 쭉 빠졌다고 한다면 뭐 다시 바로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등할 때 따라가고 조정받을 때 팔고 하면은 계속 엇박을 타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는 좀 거꾸로 좀 훅 밀릴 때는 좋게 보고 좀 팍 반등을 했을 때는 좀 지금 추세가 반전되나 조금 더 많이 되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긴 후보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들고 가신다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떨어진 게 CJ 대한통운. 요게 그때 4월 26일 날 이제 18만 500원이었는데 이제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은데 지금 17만 7,500원. 뭐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했는 유일한 두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종목은 지금 파업 이슈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어요. 그리고 그동안 먼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좀 마이너스긴 하실 텐데 플러스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가 인상도 이뤄냈고 이제 파업 이슈도 조금 전 진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얘네들을 가지고 연말 뭐 내년까지 바라보기보다는 차트를 한번 보시고선 직전 고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 지금 많이 빠졌다가 특배 단가 합의를 하면서 쫙 튀어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면서 마이너스권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 종목 한 가지입니다.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되죠. 사실 뭐 가장 핫한 카카오. 근데 이 목표 주가에 따르면 이게 이전에 이제 목표 주가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목표 주가 얼마인 거죠? 12만 원이요. 12만 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이 왜요? 또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아니요. 퇴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표 주가 변경이 없는데 뭐 그때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가 9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목표 주가가 이건 정도인데 넘어섰어 팔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변경하나 뉴스도 찾아보시고 그냥 뉴스 같은 데다가 원하시는 종목의 목표 주가 치시면은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변경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카카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4월 26일 날 오셨을 때 11만 8천 원이었는데 6월 21일 날 15만 5천 원. 굉장히 짧은 시기에 급등을 했죠. 일단 급등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가장 이런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확 튀어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할인율에 대한 부담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5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뭐 CPI만 놓고 본다면 5%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채권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FOMC 회의 있었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뭐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올해 1, 2,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시장에 가장 압박을 줬던 것은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채권금리 상승이었고 어떻게 보면 할인율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고밸류 종목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월, 5월 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물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었는데 5월 CPI 결과가 나온 뒤에 금리는 더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5월 물가 지표가 정점이고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할인율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할인율 압박을 계속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워낙 좋죠.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또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그 와중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3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재계세를 5위라고 들었어요, 제가. 좋을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주변에 투자할 곳은 너무나 많다. 그죠. 내가 코카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에 따라서 코카콜라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5를 사용했던 거를 10, 20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면 얘네야말로 좋아지는 거다. 저 아는 펀드 매니저분도 아들이 딸이 무슨 행동을 한다, 뭘 보느냐, 뭘 사느냐를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방송 업체를 사셔서 대박을 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흐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이 잠식하는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좀 떡떡떡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따라 타야 되느냐. 그렇죠. 제 주변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시죠. 마음 편합니다.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무섭지만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내려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는 말에 타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타면은 되게 위험하죠. 그러면은 말이 굉장히 빨리 달릴 때는 좀 지켜보다가 속도를 좀 줄일 때 그때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말도 한번 만져보고 조정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일단은 달리는 말이 있으면 쳐다는 보고 가까이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업종들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에 한 100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10 정도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가격 상관없이 들어가시면 기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격대보다 밀리면 좀 더 사시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조금 더 밀리면 조금 더 사시고 괜찮네요. 또 반등하면 그냥 지켜보시고 또 밀리면 조금 더 사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많이 달려가고 있을 때 좀 지켜보고 좀 더 나도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있고 좀 많이 속도를 줄일 때 조금씩 만지면서 친해지고 이제 나도 속도를 높이면서 그때 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이제 딱 올라타는 그렇게 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0년에 카카오, 제가 서울 처음 올라온 게 2010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그때 이제 막 카카오가, 어떻게 카카오 돈 버는 게 없어. 어떻게 얘네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 했는 그 회사가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 진짜 그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였던 회사가 1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이미 4, 5천만의 유저가 있는 거기서 10년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주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니 해도 6월에 FOMC에 있다, 테이퍼링 된다, 긴축 시점이 빨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화지가 굉장히 백지가 많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롱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도 멀지 않은 시점에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제네시스가 전기차로 나오고,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은 뭐 뻔하죠. 미사일 지침이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항공우주,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들. 네. 2차 전지는 뉴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세요.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완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 그 정책에 계속 모든 나라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면은 필수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 반도체는 여전히 여러 가지 공급 불안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요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1, 2, 3, 4, 5월까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사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 거를 안 사고 다른 거 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지난 4월 26일에 나와서 코스피 3217대 그 주제가 이제 촬영 코스피 3200, 3630 갈 수 있다면서 유망종목 12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총 이제 예측해야 되는 게 13개였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12개 종목 중에서 어쨌든 9개 종목은 이제 승, 1개 종목은 무승부, 2개 종목은 약간의 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까지 좀 어쨌든 그때보다 훨씬 올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3,600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팀장님에게 이제 코스피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제 신뢰감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즘 많이 네.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는 정점을 통과한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2021년, 2022년 GDP 성장률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기저효과. 이제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저효과라고 한다면 2021년 GDP 성장률이 올라오면 이게 레벨이 올라온 데 따라서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최근엔 2021년도 오르고 2022년도 올리고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기저효과를 무시할 정도로 2022년 경기까지 좋다라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도 정점을 통과하고 기저효과도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야? 정책도 더 센 게 나올 게 없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 뭐요? 제조. 아,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 빨간색이 네. 소매업자 재고율입니다. 네. 1.1이에요. 아, 출하되는 거와 재고 간의 비율이 재고가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10%만 더 많이 팔리면은 이제 재고가 없어요. 주문해야죠. 네,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평균적으로 저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저점이 한 1.3, 1.4였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매업자 재고율은 이 정도까지 올라와주고, 네. 도매업자랑 제조업자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은 소매업자 재고율,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 소매업자 재고율이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하반기 중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번 반짝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지표 기준으로는 10월, 11월, 12월 이걸 확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11월, 12월, 1월 네. 언제죠? 한국 증시가 폭등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때 제조업 신규 주문은 많이 늘어나고요. 제조업 지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제조업 지표가 좋으면 한국 수출이 좋고요. 그렇죠.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 한국 수출이 좋고요. 네. 한국 수출이 좋으면 한국 기업 이익이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기대하는 것은 재고 축적 수요라는 리스타킹 수요라는 게 세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도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그 주문량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12월, 1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트리거 포인트는 11월 달에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트리거 포인트였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막 빠르게 레벨을 올려갔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네. 공급 차질 이슈에서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생산이 좀 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했는데 풀린다.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세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소비 뭐 돈이 늘었어 안 늘었어 라는 걱정보다는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 증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하반기에는 제조업 지표, 재고율, 그리고 교육 지표, 한국 수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주식시장도 한번 점검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은 안 간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코스피가 가는데 형이가 마오고 따라가야죠. 어느 그렇죠. 정도는. 코스닥이 같이 갈 거예요. 근데 관건은 코스피가 강할 건가, 코스닥이 강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꾸 코스피가 월등하게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형주가 거기 많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요게 올해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이익 모멘텀인데 보시면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그 다음이 코스피 200, 그 다음에 대형주예요. 그 다음이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누구의 힘이 센가요? 코스피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가 가장 세니까 대형주 쪽으로 점점 특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할인율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등락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형주의 힘이 좀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센지 코스닥이 센지,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질 때는 코스피가 센 거고요. 요렇게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코스닥이 작년 코로나19 이후 쫙 셌다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최근 코스닥이 반등이 세다 1000을 넘었다 막 그러시는데 코스피는 이미 올해 초에 사상 최대치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1000을 넘어서는 거고 연간 수익률에 있어서도 코스피가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 일방적으로 코스피가 좀 상대적 우위를 걸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도 1000을 넘어서 뭐 1100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코스피가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한 종목들을 좀 슬림화해서 집중화해서 가져가자. 그래서 일정 부분 대형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 나가시고 일부 정도 가지고 선택과 집중 플러스 알파 전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중소형주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줄여서 대형주 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소형주 하는 한경래 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잘합니다. 나중에 한번 초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종목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 종목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는 와서 종목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섭외해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OMC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뭔가 굉장히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코스피 한숨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는 월말, 월초, 6월 말에서 7월 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시간 빨라요. 2021년 반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점심 친구들 후배들하고 먹으면서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자 이제 전환점을 도는 만큼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7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 여기서 체크해서 봐야 될 것은 20일까지 수출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체크해서 봐야 될 것은 전월, 그러니까 5월 수출 대비 6월 수출, 한 달 수출이 전체 규모가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아지는지, 특히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분야들이 증가하는지.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월 중순, 6월 초에 한번 반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것은 5월 수출 증가율이 5월 수출 규모가, 반도체 수출 규모가 4월보다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팍 튀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6월 수출까지 5월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4월에서 5월, 6월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이 들어오고 시장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 수출 증가율 그리고 규모, 전월 대비 변화율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겠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안 좋고요. 너무 안 나와도 안 좋은데 그냥
예상되는 수준에서 소폭 하회하는 정도? 회복은 되는데 네. 회복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게 나오면은 네.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후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11일 지나면서 6월 중순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물가 지표들, 중국 물가, 한국 물가, 미국 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꺾일 거예요. 왜냐면 기저효과가 5월달까지 쫙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폭이 키웠다가 확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전년 대비 변화율은 떨어질 텐데 전월 대비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이 예민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 기저효과도 워낙 컸으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도 중요한데 전월 대비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출은 전월 대비 늘어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물가는 전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CPI에서 왜 많은 투자자들이 물가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 레벨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느냐. 물가가 오히려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물가 지표가 쇼크가 나온 것 같은 반응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해 본다면 전월 대비 변화율이 4월보다 5월 달이 떨어졌어요. 이게 6월 달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끝났구나. 그러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진정이 되겠죠. 이런 변화의 포인트들을 잡아가신다면 좀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불안감들이 물가부터 테이퍼링, FOMC 뉴스만 보시면은 마치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만 있으면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뉴스들이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항상 그런 불안감들 속에 움직하고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다가 이제 변화들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시점이 저는 7월, 8월,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버티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버틸 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걸 좀 낮추면 괜찮을 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저께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저보다 더 많은 정말 대형 100만이 넘으신 유튜버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이제 자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MTS를. 왜냐면 제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제가 많이 한다고 오해를 하시고 저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폭락했잖아요. 좀 떨어졌죠.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다음 보여준 게 월봉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계속 올랐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올랐는데 이 하루하루 떨어진 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힘든 것 같다고. 이게 흐름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계좌를 나눠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사놓는 계좌는 그냥 꺼버리세요. 그렇죠.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성과가 나오겠죠.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나간 것과 진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그리고 공통분모들을 잘 찾아가지고 킵해놓은 것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그러시면서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3개월째, 3개월째라니 되게 많아 보이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찍다 보니까 느끼는 게 팀장님은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도 어쨌든 그 투자할 때 그 종목이든 그 섹터의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실적은 나와 있지만 향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나 종목을 우리가 좀 미리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유료 데이터예요. 유료 데이터. 뭐냐면은 팬가이드나 이런 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 전망치를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합산해서 보여주는데 대부분 유료 데이터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라면 뭐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팀장님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요. 팬가이드나 그런 데 가시면은 데이터를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매주
매주 실적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저희 대신뷰라는 자료를 네네.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하시면 퀀트 자료에는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어떤 종목들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됐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프리뷰 그러니까 실적 흐름들이 최근 어떻게 가고 있고 최근 변화들이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뭐 사이버스나 뭐 HTS, MTS 가셔가지고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퀀트 자료라든지 제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러시면은 좀 어느 정도 따라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구독하셔서 거기를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또 하셔야 되거든요. 에세이를 다운받고 힘들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림 만들고 그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필요하신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실적 흐름 일일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 흐름에 있어서 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빠르면은 이미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애들도 많고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레벨을 쭉쭉 올려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실적 흐름들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 2, 3, 4월 달에 실적 시즌인데 뭐 시장은 별로 안 올랐네, 뭐 실적 좋다라고 하는데 별로 안 올랐네라고 하셨는데 실적 시즌, 실적 장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은행 이런 애들이었어요. 올랐죠. 네. 그리고 좋긴 했는데 얘네들보다 덜 좋았던 애들이 나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유동성 환경 안에서 실적을 철저히 반영을 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업종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2, 4분기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IT,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투자하시는데 기준점을 잘 잡아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바뀐다면, 뭐 자료나, 아니면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영상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고, 뭐 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데 들어오시면은, 제가 쓴 자료,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쓴 자료, 의미 있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한번 링크를 거기서 들어가시면 링크를 그냥 편하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제 텔레그램 저도 여기 받아서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팀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찍는 게 그걸 사실 저희가 찍는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돼요. 그걸 다 보려면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팀장님의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몇 분 사이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거에 상당 부분들이 글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좀 편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6월 FMC회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김작가 TV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거 보시고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감을 잡으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걔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이유구나.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조금 뭐 단기 이슈보다는 좀 더 긴 흐름들에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텔레그램 주소가 어떻게 되죠? 대신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DAISHIN STRATEGY 그러니까 대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팀장님 이제는 다음 달 하반기 7월 말쯤에 뵐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투자자분들에게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은 올라갔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좋았던 업종도 있고 굉장히 좋았던 업종도 있고 굉장히 안 좋았던 업종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결국에는 뭐 시장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도 너무 행복하시기보다는 좀 평정심을 찾고 네. 지금 주가 수준이 합리적일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과 잘 맞는 저가 아니라 잘 맞는 전문가들과 호흡을 하면서 꼭 만나서 호흡한다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유튜브라든지 말씀드린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호흡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길 수 확률을 50대 50에서 네. 확률을 조금씩 성공 확률을 1%씩이라도 뭐 한 달에 1%씩만 올려도 1년 뒤에는 60대 40이 돼요. 2년 뒤에는 70대 30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을 10% 20% 올린다는 것 자체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월등하게 높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은 뭐 1, 2년 투자할 게 아니고 좀 길게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키고 잘 불려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경민 팀장 맨날 좋게만 얘기해 막 그러는데 지금은 좋게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제 생각이 변하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변화가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 4월 달에도 그랬어요. 제가 2017년 말에 2018년을 전망하면서 시장 좋다. 3초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꺾인다. 네. 조정받았다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꺾여버린다. 왜냐면은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익 전망,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동안에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부러지고 꺾여버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 GDP 성장률, 2018년 GDP 성장률, 2018년이 더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이 그림이 바뀔 수 있다. 네. 지금은 좋다라고 보는데 되돌아보니까 2017년 전망이 18년보다 더 높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달리 17년이 정점이었구나 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망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6월쯤에 될 줄 아는데 2018년 3월 말부터 무역 분쟁이 빡 시작돼가지고 4월 초에 다운그레이드 코스피라고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네.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면서 또 김 작가님이랑은 계속 호흡하면서 그리고 김 작가님도 텔레그램 보시다가 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면은 뭐 잠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잘 갈 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다음 스텝은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라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스텝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판단을 했거나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여기에 몰입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는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몰입하기 시게 된다면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손절이든 아니면은 다시 뭐 전략을 수정하든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에 이거를 바꿀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긴 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로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웃으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2개 종목 모두 다 빨간색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